자, 그러면 오늘의 초대 손님, 취업 천재, 우리 유재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사를 해주시든가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요 직무에 대해서 이번 채용 공고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것들이 요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기술이라고 하는 요 직무명 같은데, 먼저 채용 규모 예상, 몇 명 정도를 좀 통상적으로 포스코는 뽑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음, 참 매년 그래요. 그 기업이 채용 규모를 말하라고 하면 예년 수준, 맨날 예년 수준이에요. 근데 예년 수준이라는 게 사실 뭐 또 작년 거 가보면 또 없어요. 또 예년 수준. 그래서 뭐 사실 내부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통상적인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인 개념이나 뭐 실제로 합격하는 주변의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들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대졸 사원 티오가 많지 않은 편이죠. 예, 대기업 치고는. 왜냐하면 구조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삼성이나 다른 뭐 SK나 뭐 이런 데는 대졸 사원들을 특히 또 많이 뽑는 형태가 되는데, 포스코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임직원이 한 15,000에서 16,000명 정도 되는데, 포항, 광양, 서울 합쳐서죠. 대기업 치고는 전체 임직원이 대단히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랑 비교해도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15,000명이나 16,000명 중에서 대졸 사원들은 몇 프로나 될 것인가를 보면 사실 대부분 현장 인력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대졸 사원들이 이끌어가지만 리딩하지만 주로 현장이 중요한 강한 산업 특성이 있고 기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시즌에 한 6, 70명 정도? 전체 그 정도 뽑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1년에 한 150에서 많으면 2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즌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조절하는 걸로 또 볼 수 있고,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 순서가 많이 뽑는 순서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생산기술 제일 많이 뽑고 이공계에서, 그리고 설비기술, 공정기술, 환경안전보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인문상경기는 원래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마케팅, 구매, 재무, 경영지원, 이것도 순서가 괜히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뽑을 것 같습니다. 많이 뽑는 순서대로. 네. 그러면은 상반기를 많이 뽑아요? 하반기를 많이 뽑아요? 그거는 또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보통은 뭐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때 조금 적게 뽑았다가 하반기 때 조절하는 게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래도 또 기업의 내부 사정이나 뭐 사업의 추진 방향에 따라서 좀 조절하는 것은 또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 그건 뭐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그렇죠. 네. 아마 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반반이라고 가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되게 좀 좋은 팁이다. 그 순서대로 이거를 만들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참 이 기업마다 요 네이밍은 똑같이 쓰면서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포스코에서 제일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생산기술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제조업의 핵심은 크게 보면은 생산, 품질, 설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기업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표현하는 형태나 쪼개놓은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철 산업, 철강 산업의 특성상 제철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또 나눠져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그 직무 소개를 좀 보시면 생산 기술도 뭐 제선, 제강, 압연, 품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부서별로도 또 나눠져요. 신입사원 배치를 받으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데, 일단은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제선, 제강, 압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또 부서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나눠서 뭐 포함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 기술부터 우리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기에 이제 그런 키워드가 나오죠. 조업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기업마다 사용하는 어휘가 조금 다르죠. 조직 어휘가 다른데, 포스코에서는 조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조업 부서. 근데 다른 기업에서는 생산 부서, 라인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여기서는 이제 조업이라는 걸 좀 많이 쓰고요. 이 조업 부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종류가 뭐 제선이다, 제강이다,
아변도 열연이다, 냉연이다, 도금이다, 선재다, 뭐 스테인리스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생산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서의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걸 또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마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철광석이 주로 호주에서 많이 들어오고 뭐 뉴칼레도니아에서도 많이 오지만 이제 들어오면 철광석을 쇠물로 만들죠. 이게 제선, 제선. 근데 여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강이 되죠. 제강. 그리고 제강에서는 이렇게 성분 제어를 고객사가 원하는 설계 스펙에 맞춰서 제어를 하는데 그걸 다시 응고를 시키고 약간 지우개처럼 생긴 슬라이브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표면 처리를 좀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어쨌든 중간 아웃풋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 공정으로 가는데 다음이 열연이 되겠죠. 열간 아변부인데 다시 뜨거운 상태 1200도에서 1300도로 가열한 다음에 이걸 다시 아변을 해서 얇은 판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보통 휴지처럼 말려있는 그런 코일을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아웃풋이 되는데 열연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냉간 아변을 하고 표면 처리를 하거나 열 처리를 해서 또 최종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냉연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자동차 외판이나 뭐 내판에 많이 쓰이는 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표면 처리나 열 처리를 해서 또 최종 아웃풋을 도금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또 자동차 강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그 광양 제철소의 프로세스고요. 포항 제철소도 마찬가지로 뭐 제선, 제강, 그다음에 열연, 아변이 있는데 여기에선 좀 다양한 제품들이 나눠져요. 그래서 선제, 우리 타이어 안에 들어간 타이어 코드 뭐 이런 게 또 있고 또 뭐 빔 만드는 곳으로 만들어서 슬래브를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그걸 또 빔 형태로 가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서가 굉장히 또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포항제철소는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품종 대량 생산이죠. 굉장히 다양한 또 최종 아웃풋이 있고요. 광양 제철소는 자동차 강판 전문 제철소죠. 단일 제철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인데 이렇게 또 최종 아웃풋이 자동차 강판 중심으로 되지만 자동차 간판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제품이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부서를 조업부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또는 품질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대부분 다 이미 짜여져 있죠. 그래서 관리라는 말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관리라는 말이 다른 기업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직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현장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리하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주로 현장의 오퍼레이터 분들 중에서 주임님이나 파트장님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은 이미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 제약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문제를 좀 더 획기적으로 혁신할 것인가 이런 데 집중하려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생산 기술, 설비 기술, 공정 기술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뭐 조업 기술 개발 또는 뭐 품질 관련된 관리, 품질 관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떤 뭐 기술을 내가 들어가서 막 개발하는 거예요? 네, 기술 개발해요. 근데 기술 개발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인데 기존에 안 되던 걸 개선한 것도 기술로 불러요. 개선한 것도.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제약 요소를 해소한 거기 때문에 기술로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조업 부서에는 또 그 안에 부서가 그 팀이 좀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명칭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무슨 섹션 형태로 바뀌었는데 저는 좀 오래됐죠. 저 있을 때는 그냥 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팀 안에 섹션이 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개념보다는 이건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장이 있고 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포스코는 그 안에 워낙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 공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부서 내에서도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선부에서 고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열연부에서 열연 공장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각각이 공장이 되고 그 안에는 팀 중에 가장 메인 팀이 기술 개발팀인데 거기도 기술 개발팀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팀 안에 뭐 무슨 섹션 나눠서 소그룹을 좀 나누는 형태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기술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개선하는 것도 기술 개발이고 또 여기에서 연구소와 함께 신강종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기서 했는데 기존 대비 확실하게 혁신을 해냈다. 그럼 다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진짜 그리고 네. 요 공정 제품 품질 관리는 만들어져 세팅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워딩 자체로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더 컴팩트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아까 실제 현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이 생산 기술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근데 네. 왜 공장에서 근무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생산 기술직 분들은 따로 그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직접 현장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아레날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오퍼레이터 분들은 교대 근무를 해요. 그래서 4주 네. 2교대를 하는데 거기서는 메인 업무가 당연히 생산이죠. 물론 생산. 품질도 보긴 보죠. 보는데 음. 거기에서는 우선 목표가 음.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품질이 우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 오퍼레이터 분들은 생산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품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산이 우선 돼야 되는데 생산이 1도 안 되면 품질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생산에 좀 집중하는 거고 거기에서 일부가 불량이 발생하면 일단 긴급한 조치를 하긴 하는데 그건 이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조치를 할 뿐이고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고질적인 품질 문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산 어떤 제약 요소 이런 것들은 대조사원 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는 당연히 현장하고 또 같이 하긴 해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레나는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철저하게 매뉴얼 중심으로 생산에 집중하고 품질 관련된 거, 생산 관련된 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뉴얼대로 생산에 집중하시는 거고 어찌됐건 그러다 보면 불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졸 사원분들은 그러한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 조금씩 더 고쳐서 매뉴얼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렇죠. 매뉴얼도 정교하게 하고 참 네. 희한한 게 분량이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오고. 신기하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도 과제고 그 중에서 또 고질적으로 매일 나오는 게 또 가장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거를 과제화해서 프로젝트화해서 추진을 하는데 엔지니어가 주로 추진을 하죠. 근데 그 프로젝트 안에는 해당 과제의 리더는 엔지니어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프로젝트 팀원은 주로 현장의 오퍼레이터 분들도 들어가고 다른 부서에 뭐 예를 들어 설비 기술 담당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또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업단에서는 생산 기술이다, 뭐 양산 기술이다 하면 오퍼레이팅 분들과의 어떤 뭐 유관 부서와의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네. 그럼 여기 포스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저는 제조업의 좀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갭이 좀 있죠. 아무래도 없다고 하면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퍼레이셔널 영역과 매니지먼트 영역의 갭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제조업의 또 분명한 특성이기도 하고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있는 부분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유관 전공에서는 아무래도 뭐 신소재라든지 이런 쪽이 제일 네.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제시하는 것은 다 이제 괜히 짜여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순서도 더 많이 뽑는 순서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속, 재료, 신소재 제일 많이 뽑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이나 화공이 그 다음인데 그 실제로도 조업 부서에는 화학이나 화공이 많이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 화학이나 화공은 그 재선 부서의 옆에 있는 부서 중에 화성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좀 많이 가거나 아니면 이게 그 환경이나 에너지 부서가 또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좀 가거나 밑에 써 있죠 환경에. 그래서 그쵸. 요 순서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뭐냐면 이제 수소 이제 환원 제철로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관련해서도 내가 뭔가 좀 자소서 밑에 하겠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필을 해주거나 그런 걸 고민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해준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고민한 티가 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소 환원제철 컨셉은 이미 나왔고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쉽지 않은 거고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포스코는 또 실천이 인재상이잖아요. 분명히 실천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고민을 좀 해본 티를 내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티라는 게 네.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뒷받침은 조사한 정보로 뒷받침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포스코가 지금 가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뒷받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고민한 티가 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다시 지원을 해. 네. 그러면 수소환원 제철에서 뭔가 자료를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검색하면 좋을까요? 뭐 가장 좋은 건 포스코 뉴스룸. 네, 거기가 잘 돼 있어요. 네, 포스코 뉴스룸이 그 우리 그림 형태로도 수소환원 제철 컨셉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이해는 되실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까지 좀 살펴보시고 그걸 좀 언급을 해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슈에 대한 견해를 쓸 때 당연히 상대방과 관련된 거 쓰면 조금 더 유리하긴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크게 잡으면 또 막연한 의견 제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죠. 수소환원 제철 중에서도 어떤 부분, 그 부분으로 하면 그래도 조금 더 고민한 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생산 기술, 진짜 좀 의외긴 해요. 다른 데들은 생기하면 보통 이제 전자공학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항상 생산 기술에 금속 재료 신소재가 메인이 돼서. 그렇죠. 이게 최종 아웃풋이 아무래도 철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제조업도 최종 아웃풋이 해당 전공자 관련된 데가 조금 많이 있죠. 뭐 식품 제조업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그런 특성이 여기서도 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생산 기술은 그렇게 조업 부서다. 거기서 생산과 품질을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설비는 뭐 하는 겁니까? 네, 설비가 또 중요하긴 한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간 산업이라고 하고 장치 산업이라고 하죠. 대단히 큰 규모의 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 신소재도 많고 기계공학과도 많은데 기계공학과가 지금 1순위로 나와 있죠. 네, 도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개선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설비 기술은 홈페이지의 직무 소개에 보면 또 나눠져요. 뭐 기계, 전기전자, 그리고 토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계는 당연히 설비 자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기전자는 뭐 전기 측면이나 제어 쪽, 제어 쪽인데 뭐 전공자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PLC 제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스템 제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건축 토목은 뭐 모든 제조업에 있거나 한 부분인데 뭐 인프라나 공장이나 이런 것을 새로 신설하거나 추가적인 뭐 건설을 할 때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 토목은 사실 TO가 대단히 많지는 않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메인은 아무래도 기계, 전기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비와 관련된 개선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개선이고, 거기에서 설비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펙을 최대한으로 써야지만 기업은 돈을 버는 건데, 스펙을 넘어서면 좋은데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하죠. 생산 문제나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생산을 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대의 생산을 하면서 최소의 품질을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홈페이지의 직무 소개에 보면 이 얘기가 있죠. 설비 강건성, 이게 꼭 있습니다. 설비 강건성. 그래서 설비 기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설비 강건성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설비 강건성 플러스 알파가 생겼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 포스코는 등대 공장에 우리나라 최초로 또 선정이 됐는데, 맥킨지와 WEF가 선정하는 등대 공장에 우리나라 최초로 선정이 된 타이틀이죠. 근데 이게 되게 큰 타이틀인 게, 철강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술, 생태계, 뭐 협력, 이런 것들을 다 좋게 평가받아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물론 그 관련된 영상도 많이 있고 자료도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전부터 계속 관련된 과제를 추진해 왔고 그게 또 이제 드러나는 거다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YTN 사이언스의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키워드로 찾으시면 포스코도 나오고 다른 기업도 나오는 스마트 팩토리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비 기술은 보통 설비를, 포스코도 대단한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막 수시로 제 생각에는 뭐 교환할 것 같지는 않고, 그 역할들을 좀 약간 유지보수하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쵸. 뭐 그 설비 기술 자체가 설비를 들여오면서부터 기획, 그 다음에
관리, 유지 보수, 나중에 폐기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건데 물론 각각의 업무는 또 나눠져 있어요. 팀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유지 보수는 계속 해 나가는 거고 이 유지 보수를 위해서 뭐 각 공장별로 라인별로 1년에 큰 수리를 몇 번 한다. 뭐 중간 규모의 수리를 몇 번 한다.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소위 말해서 리뉴얼이라고 하죠. 다시 재투자를 해서 또 어떤 부분은 교체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철강 제조업에 적용을 해서 기존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센서가 없었는데 센서를 달고 근데 사실 센서는 이미 다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계측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서 그걸 IoT로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그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분석할 수 있는 게 또 다양해지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그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런 게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기술들이죠.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기존에 못하던 걸 하거나 기존에 하던 걸 더 높은 수준으로 해내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예를 들면 지금 생산을 하다가 어떤 장비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이 장비 관련된 부품을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 12시간 정도의 라인 정지가 예상됩니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기술인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신뢰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 당연히 바로 교체하는 게 맞는 거죠. 12시간이 정지가 돼버리면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 하나만 검토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스마트 팩토리는 이쪽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쪽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근데 물론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제 생각에는 과도기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거를 추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포스코에서 포스코 ICT와 협력을 하는데 포스코 ICT 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메인으로 개선을 하긴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밑에 우선순위가 조금 다르긴 한데 예전에는 사실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게 포스코뿐만 아니라 전체 채용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직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IT 인프라와 관련된 게 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포스코 ICT가 네.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그럼 포스코 ICT한테 업무를 주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관리는 그렇게 해요. 관리. 근데 관리는 이미 그렇게 그 아레날이 되어 있고요. 포스코 자체의 세부 직무 또는 ICT의 뭐 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관리를 넘어서 혁신을 계속 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게 더 어렵죠. 그게 더 메인 태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난 질문이 등대 공장은 포항에 선정된 거예요? 광양에 선정된 거예요? 그거는 뭐 포스코 전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포항 열연 공장이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제성 공장도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일단은 열연 공장이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설비 기술 맞고 이제 공정 기술 참 이 공정 기술이 또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과는 또 다른 것 같아. 그죠? 여기도 사실 원래 공정 기술이 명칭이 공정 기술이 아니었는데 몇 해 전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홈페이지에는 공정 물류라고 나와 있죠. 공정 물류. 그래서 이게 SCM이에요. SCM. SCM인데 이게 기업마다 약간 다르죠. 삼성전자에서 SCM은 생산 관리예요 또. 근데 그게 삼성전자의 또 특징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은 생산 관리, 품질 관리를 쪼개 놓은 거죠. 맞아요. 양산 기술도 마찬가지로 생산 품질을 쪼개 놓은 건데 양산에 집중하세요, 공정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포스코에서는 또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여기서 통일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공정은 물류예요, 물류.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직무 소개에서 공정 물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철소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막 기차도 다니고 뭐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그 전체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그 물류를 얼마나 최적화시킬 것인가가 핵심 목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산업공학 유관 전공이 나오죠. 메인은 산업공학을 뽑겠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SCM이라고 보면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많이 뽑진 않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생산 기술이나 설비 기술 다음이 되죠. 네. 근데 그래도 환경 안전 보건보다 많이 높죠. 네.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네. 다음이 당연히 이러려고 오는데 지금 포스코가 환경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환경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파괴한다라고 하는 게 철강 산업이었는데 완전 역설적으로 우리는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역할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쪽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래 적게 뽑던 직무를 좀 많이 뽑는다는 것은 키우겠다는 건데 처음에는 보통 경력 사원을 뽑잖아요. 그러다가 좀 조직을 키우면 신입 사원을 많이 뽑기 시작하는데 그런 특성이 또 여기서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전 말로 하면 사실 그냥 친환경이죠. 친환경은 포스코가 그전에도 계속 잘해왔습니다. 제철소의 몇 프로는 녹지를 한다. 다음에 우리 속스 녹스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배출물에 대한 기준도 당연히 법적인 부분을 지켜내면서 그 외에 친환경을 또 어떻게 한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큰 맥락에서는 뭐 알고 계시듯이 정부가 굉장히 많이 푸시하고 있고 2050년 탄소 중립까지 가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그걸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중요해지고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ESG 측면에서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철강 쪽에 있어서는 요 대기 수질 부산물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대기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대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순서가 괜히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다. 네, 그렇죠. 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가 아무래도 많죠. 대기.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 보전은 뭐 이거는 환경 안전은 뭐 좀 당연한 거니까 약간 좀 패스를 하고 그다음에